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선생님이 발췌하신 영상의 일부를 상영을 하고 네 분 선생님이 차례로 나오셔서 그 발췌문과 관련된 혹은 그 발췌 영상과 관련된 혹은 그 영상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텍스트들을 읽거나 코멘트를 하시거나 또는 그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짧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영화는 하룬 파루키의 1997년작 정물이었고요. 후반 약 3분의 1 정도를 보셨습니다. 이 작품은 보신 것처럼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들하고 오늘날 카탈로그 사진들을 병치하는데요. 당시 정물의 특징을 복기하고 최근 상품 사진들의 생산 과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그런 이미지가 나오기까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노동의 문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로키는 회화와 사진에서 모두 묘사가 가능하며 그것은 외관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수한 외관이란 무엇일까요? 내레이터가 마지막에 읊조리듯이 이 외관의 수준에서는 생산자도 또 관람자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외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이렇게 본 부분에 사실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정물의 대상은 그 자체로 무엇을 재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적 가치나 신념을 담은 배경과 그 이면을 감춤으로써 우리 현실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어떤 의미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페티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로키의 영화가 보여주는 이 명품 시계의 광고 이미지가 오늘날 물신화되는 상품에 대한 비판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축소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파로키는 오늘날 물신 숭배의 도구라 폄하되는 이 요소들이 이미 시각예술의 영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낭독의 기회를 통해서 회화와 사진 간의 흥미로운 연결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작품 하나만의 의미를 넘어서 파로키가 자주 관심을 두었던 매체, 그 자체로 대표적인 기계 복제 이미지, 즉 모상인 사진이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을 담아내고 또 비워내는 과정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예술에 대해서 변화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텍스트는 발터 벤야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건너뛰고 읽겠지만 베냐민이 복제 이미지로서 사진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서 파루키가 그 작업 전반을 통해 증명했던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지점들을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소개하면 첫 번째, 어떻게 기계적으로 복제된 이미지들이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을 포착해내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그 이미지들이 기존의 시각 예술이 구분해 놓았던 주인공 혹은 중심과 주변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 그 위계를 전복시키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 일상의 이미지들이 새로운 독해를 통해 보이고 또 들리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로키의 고민을 이 베냐민의 짧은 텍스트를 통해서 우회적이고 또 느슨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텍스트는 에스터 레슬리가 엮고 김정아가 옮긴 발터 베냐민 사진에 대하여 중에서 사진의 작은 역사이고요. 이 글은 1931년에 쓰여졌고 베냐민이 본인이 숄렘에게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사전 작업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10개의 소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낭독할 부분이 속한 각 챕터의 소제목을 소개하고 본문을 곧바로 이어서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할까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베냐민 텍스트만 쭉 낭독하겠습니다. 바이마르가 초기 사진에서 읽은 것. 사진가의 예술적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모델의 자세가 아무리 계획도라고 해도 보는 사람이 그런 사진 속에서 우연이라는 지금 여기라는 비점 한 개, 현실의 빛으로 사진의 성질을 태우는 그 작은 비점 한 개를 찾고 싶어지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그 작은 한 곳을 찾아내고 싶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도 미래의 일들은 예전의 과거가 된 그 1분 속에 뚜렷이 깃들어 있기에
지금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카메라에 찍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카메라에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의식의 공간이 찍힌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놓고 대충 이러저러 하다 평하는 일이 이미 꽤 흔해졌다고는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사람의 동작이 초 단위로 어떻게 바뀌느냐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힌다. 시지각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이 공간을 열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진의 스냅 촬영과 화면 확대다. 충동의 무의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정신 분석이듯 시지각의 무의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사진이라는 뜻이다. 공학의 건축 구조나 의학의 세포 조직은 정취가 깃든 풍경화나 영혼이 깃든 초상화보다는 카메라와 원래 더 친하다. 사진의 전성기, 부르주아의 전성기. 기술적인 이유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기 감광판은 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오래 빛에 노출돼야 했다. 사진을 찍을 때 감광판이 아무 방해 없이 빛을 받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한적한 장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때 사진들이 비교적 나중에 나온 사진들에 비해 보는 사람에게 더 강하고 오래가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그린 초상화와 같은 단순성과 함께 모델이 장시간 부동 자세로 있어야 했던 데서 비롯된 복합적 표현성이다 라는 것이 초기 사진에 대한 오를리크의 말이었다. 모델들이 사진에 찍힌 순간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닌 사진에 찍힌 순간으로 들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런 촬영 방식 때문이었다. 오래 지속되는 촬영 시간 동안 모델들은 말하자면 사진 속 존재로 서서히 완성되어 갔다. 초기 사진 속의 모든 피사체는 오랫동안 그 모습 그대로 계속되도록 가다듬어진 것들이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훌륭한 단체들이 그랬고 그런 단체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19세기 후반기의 사회 변화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후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또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 옷에 잡힌 주름도 그렇다. 자, 셸링의 외투를 보자. 셸링이 영원하듯 셸링이 입은 외투도 영원하다. 셸링의 외투에 잡혀있는 이 주름들은 셸링의 얼굴에 파여있는 주름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1850년에는 사진가와 사진기가 같은 수준이었으리라는 베르나르트 폰 브렌타노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든 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가와 사진기가 같은 수준이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영원히 마지막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진가와 사진기가 다시 같은 수준이 되기까지는 그 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짜 아우라의 쇠락. 기술력이 아우라가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이쯤 해두기로 하자. 요새도 특히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는 사람들 사이에 활기찬 상호작용을 또 한 번 포착해보고자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감광판에 현상하는 그 활기가 첫 인화지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활기가 바로 타원형으로 잘라낸 옛날 사진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 그 얼마나 그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아우라, 그 둥근 숨결이다. 초기 사진에서 예술적 완성도나 취향을 강조하는 것은 초기 사진에 대한 오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손님을 맞는 모든 사진가가 1차적으로는 최신 사진술을 배운 기술자였던 공간. 사진기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이 정장 상의와 리본 넥타이의 주름에서까지 아우라를 뿜어내는 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구성원이었던 공간. 그런 공간에서 찍혀 나온 것이 바로 초기 사진이다. 그 아우라가 그저 저성능 카메라의 부산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사체와 기술력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이 초기 사진이고 피사체와 기술력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이어지는 쇠락기의 사진이다. 새로운 사진, 가짜 아우라를 추방하다. 아우라가 뭐겠는가? 공간과 시간이라는 실로 짠 특별한 직조물이라고 할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단 한 번밖에 나타나주지 않는 먼 곳이라고 할까? 어느 여름 한낮 지평선에 펼쳐지는 산마루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고 그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뭇가지가 있다. 그 산마루나 그 나뭇가지에 머물러 쉬는 그 한낮을 따라가다 보면 불현듯 먼 곳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
한순간일 수도 있고 한 시간일 수도 있는 그때가 바로 그 산의 아우라, 그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호흡하는 때다. 그런데 대상을 자기 눈앞, 아니 대중의 눈앞에 가까이 가져다 놓는 성향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하다. 복제를 통해 대상의 일회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듯 대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 대상의 형상, 아니 모상을 향한 욕망은 날마다 점점 더 막강하게 확산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상, 예를 들어 화보신문에 실리는 사진이나 영화관에서 트는 뉴스 화면은 형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모상의 찰나성과 반복 가능성이 얽혀 있다면 형상에는 일회성과 영속성이 얽혀 있다. 대상을 둘러싼 껍질을 부술 수 있다는 것, 아우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일한 형상들을 알아보는 지각이 발달해 있다는 표시. 일회적인 형상 앞에서도 복제를 이용해 동일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지각의 표시다. 아째는 주요 관광지나 이른바 명소 앞을 거의 그냥 지나치면서도 줄줄이 서 있는 장화들 앞, 파리 주택가의 앞마당에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나란히 정렬해 있는 손수레들 앞, 같은 시간에 수십만 곳에 그런 모습으로 있을 식후의 식탁과 설거지 그릇들 앞, 파사드 4곳에 크게 5자를 써놓은 모거리 5번지의 성매매 업소 앞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이런 사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화면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성벽과 연결된 아르케유 성문도 텅 비어 있고 호화로운 건물 앞에 널찍한 계단도 텅 비어 있고 주택 앞마당도 텅 비어 있고 카페의 야외 테라스도 텅 비어 있고 테르트르 광장은 당연히 텅 비어 있다. 쓸쓸한 정치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정치도 깃들어 있지 않은 이 사진들 속에서 파리는 아직 신규 세입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셋집처럼 공실이다. 바로 이런 사진들 속에서 초현실주의 사진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사이의 건전한 이질화를 예비하고 있다. 초현실주의 사진이 이렇듯 시원한 시야를 열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시선을 위해서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보는 법을 훈련받은 시선, 곧 디테일의 선명화를 위해 모든 아늑함을 포기하는 시선이다. 새로운 사진, 예술을 바꾸다. 리히트바르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예술 작품은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미학적 평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연구를 사회적 기능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것은 일찍이 1907년이었다. 이 영역에서 시작하는 연구가 아니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논쟁이 대부분 예술로 여겨지는 사진의 미학에 고착돼 있다는 사실, 아무런 논쟁의 여지도 없는 사회현상, 예컨대 사진으로 찍히는 예술 같은 사회현상에 논의되는 일이 좀처럼 없다는 사실은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술작품의 복제사진은 특정한 사건을 카메라의 포획물로 바꾸는 한 장의 예술사진보다 예술의 기능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진 애호가가 어디 가서 잔뜩 찍어오는 예술사진이나 사냥꾼이 멀리 사냥터에서 잔뜩 잡아오는 야생고기나 그리 반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팔 곳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면 화보신문이 정육점보다 많아질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다. 찰칵의 말장난은 이쯤 해두기로 하자. 그림을 볼 때, 특히 조각상을, 그리고 건축물을 볼 때 실물을 직접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 예술에 대한 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현대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시기가 복제 기술이 발전한 시기였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게 된다. 대작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집단의 산물이 됨에 따라 대작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대작을 축소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복제 기술이란 궁극적으로는 축소 기술이다. 사람에게 작품을 지배하는 힘, 곧 작품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제 기술이다. 새로운 사진, 예술에 맞서다. 브레이트는 이런 말을 한다. 손쉬운 현실의 복제를 현실에 대한 증언으로 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크루프의 공장 건물을 찍은 사진, 아에게를 찍은 사진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증언해주지 않는다. 진짜 현실은 기능적 차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사물화한 예를 들어 공장 건물 같은 것은 더 이상 인간관계를 엿보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뭔가를 구성하는 일, 어떤 작업물,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꼭 필요해진다. 구성적 사진의 선구자들을 양성했다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업적이라면 구성적 사진이 창조적 사진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상황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킨 것은 러시아 영화다. 러시아 영화 감독들이 위대한 연출은 감독들의 위대한 연출은 자극하고 유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가르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나라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었으리라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이런 뜻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육중한 이념화가 앙투엔 비에르츠가 1855년에 사진에게 건넨 거창한 환영 인사에도 오늘날 유효한 어떤 뜻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시대의 자랑거리인 이 기술은 태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 눈에 경이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100년 안에 붓과 팔레트와 물감, 기량과 연습과 인내심과 관찰력, 가벼운 붓질과 두터운 덧칠과 글라시, 은밀한 비법과 사색 능력과 완성도와 표현 능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게레오타입이 예술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이 거인족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날, 이 아이의 잠재력이 전부 실현되는 날이 오면 천지 예술가는 다짜고짜 다게레오타입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리 와, 이제 나한테 와,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진, 글과 만나다. 하지만 그 당시 비에르츠와 보들레르 둘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그 기준을 르포 사진인가 아닌가로 대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르포 사진의 클리셰 화면은 보는 사람에게 클리셰 어휘를 연상시키는 것이 고작이다. 카메라가 점점 작아지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나 안 보이게 숨어있는 것들까지 카메라에 잡히면서 사진의 충격이 보는 사람의 연상작용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사진에 필요한 것은 연상이 아니라 설명글이다. 모든 생활 여건들이 텍스트화되어야 하듯 사진에는 설명글이 달려야 한다. 설명글 없이 구성된 사진은 결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째의 사진을 범행 현장 사진에 빗대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범행 현장 사진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으며 이 도시 행인 중에 범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진가, 즉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재물의 창자가 놓인 모습으로 미래를 점치던 고대 예언자의 후예는 자기 사진에서 범행을 밝히고 범인을 가리켜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까막눈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읽을 줄 모르는 사진가도 똑같은 까막눈이 아니겠는가. 미래에는 사진 설명글이 사진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인을 다게레오타입으로부터 갈라놓는 90년이라는 낙차는 바로 이런 질문들 속에서 역사의 전압이 되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초기 사진은 바로 이 전기 불꽃의 빛 속에서 비로소 할아버지 세대의 나날들이라는 어둠으로부터 걸어나와 그 아름답고 범접하기 힘든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방금 저기 보신 영화는 그 1979년에 이제 하룬 파루키가 사실 TV용으로 이제 그 제작한 산업과 사진이라는 이제 작품이고,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20세기 이제 그 중공업의 발전에 이르는 이제 이 산업의 이제 변화, 물론 이제 주로 그 광업과 또 광업과 이제 연결됐던 농업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 석탄 가공을 비롯한 이제 그 중공업의 이제 그 변화와 이제 어떤 노동의 재현을 어떤 노동의 어떤 위상 등을 탐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진이 어떻게 그러한 산업적 변화와 이제 그 구조들을 재현을 했고, 어떤 것을 이제 그 가시화하고 어떤 것을 이제 그 비가시화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진이 어떻게 그런 이제 그 산업을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특정한 이제 그 해석과 어떤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담론을 이제 그 제공했는가라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를 한 이제 그 작업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개인 어떤 단일한 텍스트보다는 이제 그 하룬 파루키의 이 작품에 대한 의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 작품에 읽는데 좀 관련된 이제 좀 다른 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이제 인용을 좀 그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뭐 좀 그 약간의 주석을 더하는 식으로 이제 그 접근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읽게 될 그 텍스트에서 파루키의 이제 그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탐구의 대상과 더불어 산업이라는 테스트 탐구의 대상과 더불어 방법론적으로 발전한, 그러니까 독일어는 이제 메르분트가 되는데 이제 그 어떤 통합이라는 혹은 이제 그 연결이라는 방법론과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잘 아시듯이 이제 파루키의 그런 많은 영화들이 이제 그 70년대 이후부터 계속 정교화하고 변주해온 어떤 이 에세이적인 어떤 이제 그 접근 방법과 이제 그 구조적으로 가급적 일치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개의 텍스트들을 이제 썼습니다. 예, 먼저 이제 말씀드릴 그 인용부는 이제 그 파루키가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한 프로그램 노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 작품의 의도나 탐구 대상과 관련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미지는 개인 소유 사진, 광고 이미지, 정물화 회화처럼 보이는 이미지다. 이 영화는 노동과 사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이미지를 독해한다. 예를 들면 어떻게 탄광이 유용한 건설이자 건축 작업인가, 누군가의 보기를 원하는 노동과 기호의 장소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말이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보신 것처럼 많은 이제 그 사진들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탄광의 이제 그 내부나 시설들을 소개하기 위한 이제 그 이제 20세기 초의 카탈로그의 사진도 포함되고, 이 끝에 이제 그 후반부에 지금 이제 상영된 부분의 후반부에 이제 그 이 디조이블로 이어진 이제 그 음악과 이제 그 결부된 시퀀스로 나오지만, 이제 그 20세기 독일 사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일종의 신직물주의 그 뉴 오브젝티비티의 어떤 유산을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계승하는데 이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그 버런텐 힐라 베커의 이제 그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걸쳐서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주요 지역에 그 이제 공장과 특히 공장에서의 그런 굴뚝과 그런 시설들이 이제 촬영한 그런 이제 사진, 그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객관성의 태도를 이제 보여준 사진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그 사진이 이제 사실 인용을 하고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따라서 이 작품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촬영한 대상 없는 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파루키 자신이 이제 계속 또 실천하고 변주해온 어떤 이제 영화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그 하룬 파루키는 히트슈타이어과 이제 그 대담 형식으로 출판한 A Magical Imitation of Reality라는 이제 그 짧은 되게 팜플렛 형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실의 마술적 모방이다. 더구나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해변에 깔린 수백만 개의 돌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결국 여기서 이제 많이 그 인용되고 이제 그 코멘트가 더해지는 사진은 이제 바로 이 의미에서 발견된 대상,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현실주의의 이제 그 어원을 이제 오브젝트 루베라고 얘기하는, 이제 실제로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원어로. 그리고 이 작품은 다양하게 이제 인용된 그 사진을 발견된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가시화된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여기서 이제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시 대상이 갖는 이제 이 사회문화적 어떤 이 산업적 의미에 대해서 논평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혹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어떤 이제 그 사진의 디테일에 대한 그런 성찰을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발견된 대상으로서의 사진에서 그 많은 사진에서 어떤 이제 그 얼굴들을 끌어내는, 그것을 이제 어떤 구조에 따라 어떤 이제 그 테마에 따라 조합하는 방법론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19세기 이후에 이제 사진이 가진 어떤 위상과 변화, 다른 한편은 이제 사진과 산업이란 어떤 두 개의 관계와 각각의 위상을 탐구하면서
파루키가 이제 발전시킨 어떤 방법론과 연결이 됩니다. 사진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아까 남수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 사진의 작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 인용해 주셨고, 사실 저도 그거를 인용을 하나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그 짧은 부분은 제가 이따 좀 돌아가겠지만은, 이 작가로도 알려진 이제 그 알렌 세큐라가 이제 그 이제 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텍스트인 Reading an Archive, Photography Between Labor and Capital, 저기 이제 그 산업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제 그 이 글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사실 이제 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담론은 19세기 이후 부르주아 사회의 특징지은 과학과 예술 실천의 극단적인 철학적, 제도적 분리를 메우도록 시도해왔다. 시각적 재현의 이전에 장인적, 수작업적 양식을 급진적으로 변형시키고 전치시킨 기계적 매체로서의 사진은 부르주아 문화의 바로 그 중심에서 일어난 위기, 표면상 자동적인 생산력으로서의 과학 및 테크놀로지의 출현에 뿌리를 둔 위기 속에 함축된다. 어떤 이런 어떤 사진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 과학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기계의 이제 그 자동적인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그 산업사회의 어떤 이제 그 시각적인 어떤 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 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간의 눈이 이제 볼 수 없는 어떤 이제 그 이 마술적인 측면 혹은 이제 그 초현실적인 측면, 모호한 측면을 이제 자체의 어떤 기록적 역량과 그것에 따른 어떤 증거로서 사실 남긴 그런 양가적인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사진이었고, 세큐라의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보면 과학과 이제 그 이 마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될 수 있는 이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진동했는가를 사진의 어떤 초기,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진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사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장치로서 이제 사용되는데, 그런 긴장 속에서 이제 작동했나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 작품에 지금 상영된 부분을 보셨으면은 이 특히 이제 그 광부의 이제 그 노동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위험한 측면이나 이제 그 이 좀 되게 그 어두운 측면을 담은 사진에서는 어떤 지시체로 이제 보여주는 사진, 이 사진이 보여주는 어떤 바 이상의 어떤 그런 측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초현실적인 측면이 할 수 있는 점들을 이제 보셨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양가적인 측면들을 이제 그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객과 이제 그 함께 사유하기 위해서 파루키는 이제 그 이 다양한 이제 그 사진들을 이제 그 취합하고 이제 그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편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의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발견된 대상을 활용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1975년 그러니까 8월에 파루키 자신이 이제 그 말하자면 참여했던 잡지인 필름 크리틱에 필요한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아티클에서 이제 그 뭐 이거는 자주 인용되는 사실 이제 그 파루키의 방법론을 설명한 글입니다. 모든 부산물이 제작 과정으로 흘러들어가 어떤 에너지도 거의 상실되지 않는 철강 산업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작업을 하나의 통합, 즉 베르분트, 뭐 영어로는 인터그레이션, 커넥션 혹은 시너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하나의 뭐 통합 혹은 연결을 창출하고자 한다. 라디오 방송 프로젝트를 위한 1차 조사에 재정을 투여하고, 이 조사를 위해 내가 읽는 책은 라디오 서평의 대상이 되며 내가 본 많은 것들은 TV 방송용으로 종결된다. 이 파루키가 이 작품을 제작하기 1년 전에 이제 그 이 Between Two Worlds, 그 두 전쟁 사이에서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작품은 사실 그 산업과 사진의 어떤 이제 그 탐구 대상이기도 한 그런 사진이 사실 이제 가리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용광로의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이 어떤 산업 중공업과 용광로로 상징된 어떤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산업이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그 어떤 전성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이 이제 그 이 두 전쟁 사이에서 를 제작한 결과로 혹은 그것의 연장으로 파생된, 거기서 이제 그 쓰인 자료를 다른 어떤 각도에서 재활용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베르분트의 어떤 방법론의 이제 그 이 방법론과 대상을 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베르분트라는 것은 어떤 서로 상이해 보이는 어떤 이제 그 시대적으로 혹은 이제 그
이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이든 혹은 이제 피사체의 차이든 서로 달라 보이는 어떤 사진들을 말하자면 이제 그 종합해서 어떠한 이제 그 이 분리와 연결의 관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함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베르크트의 방법론으로 이제 그 제작된 이 작품에서 사실 이제 그 파로키가 이제 관심을 가진 대상은 결국 이제 그 이 처음에 이제 강조되듯이 사진과 산업이 이루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연결 둘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파로키의 이 작품에 대한 그 노트를 조금 더 이제 그 이 인용하자면은 카메라는 인간 눈의 응시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공업은 인간의 눈이 조사할 수 없는 노동을 성취한다. 산업은 엄청난 거리를 포괄하며 노동 과정을 연장하고 그와 동시에 많은 서로 다른 생산 장소의 노동을 집중시키고 연결한다. 이는 시각을 넘어선 동시에 몽유병적 정확함을 가진 거대한 유기체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미지로 포착할 수 있는가? 가정, 벽, 주머니 또는 그림책에 맞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망막 위에 맺히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구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 구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루키의 이후 이제 80년대 이후에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들에서의 그런 이제 그 접근 방식이나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서 암시가 되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이미지와 전쟁의 각인에서의 어떤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 재현하는 혹은 이제 그 기입하는 이제 그 이 사진 이미지들이 가진 가시성과 비가시성 양가적 측면 그리고 그런 사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어떤 워페어 전쟁이라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장치들이 이제 동원되는 기계들이 동원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작전 혹은 이제 그 커다란 조작이 갖고 있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 혹은 인간의 노동력을 넘어서는 이제 그 시각의 기계화 그리고 산업의 이제 자동화에 대한 관심 결국 이것은 이제 그 이 파루키가 이제 이 설치 작품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이 본격적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그리고 다음에 상영될 이제 그 프리즌 이미지 감옥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개념하게 될 이제 그 가동적 이미지 오퍼레이셔널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 부분이고 바로 그런 식의 관심이 사실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사실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모호한 특성 혹은 이제 사진이 어떻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사회적 이제 그 어떤 담론으로서 이제 구축되게 되는가에 대한 자기 반영적인 어떤 성찰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 카탈로그에 이제 이제 인용된 토마스 에디서 선생님의 글에도 사실 이제 잘 나와 있고 그와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이제 그 글이 이제 그 롤랑 바르트의 이제 그 이미지의 수사 레토릭 오브 더 이미지라는 이미지 뮤직 텍스트의 이제 그 컬렉션에 실린 이제 그 글입니다. 모든 잘 구조화된 의미 작용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함축적 의미는 제도적 활동이다.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그것의 기능은 인간을 통합하는 것, 인간을 안심히 시키는 것이다. 모든 코드는 임의적인 동시에 합리적이다. 따라서 코드에 의존한다는 것은 항상 인간이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의미에서 코드의 분석은 아마도 그 코드의 기의 분석보다 한 사회를 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보다 호소력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 형식 내에서 사진과 관련하여 발전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무감한 대상을 언어로 만들고 기계적 예술의 비문화를 가장 사회적인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그 파루키가 이 그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사진에 대한 어떤 이제 코멘트와 이제 그 재연결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진은 뭐 바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코드 없는 메시지이고 이 사진의 코드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텍스트의 이제 그 어떤 도움 혹은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제 관점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 두 개 어떤 사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작동을 하는가를 이제 그 알기 위해서는 사진의 어떤 이미지와 그 이미지
위에 이제 그 겹쳐지는 코드 사이의 관계를 떼어놓고 탈자연화해서 살펴보는 것이며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루키는 사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아까 보여주신 이제 그 이 저 스틸 그 스틸 라이프 이제 그 남수영 선생님의 소개와 더불어서 보여진 작품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인용이 된 부분이지만 뭐 간단히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브레이트가 이제 그 1931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신중물주의 사진에 대한 비판으로서 쓴 글이죠. 이 부분은 아까 사실 읽으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크루프사의 공장이나 에이지사의 사진은 그 기업체들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본래의 현실은 기능적인 것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본 것이다. 예컨대 공장처럼 인간관계들이 물화된 형태는 인간관계들을 더 이상 내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뭔가를 구성하는 일, 뭔가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실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브레이트의 이제 그런 신중물주의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객관성과 중립성의 어떤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는 그 이후에 아까 또 읽어주신 부분에도 나오지만은 초현실 그런 어떤 사진에서 어떤 가시적인 것 이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량의 어떤 사례로서 초현실주의 사진과 혹은 예술적 실존과 러시아 몽타주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이 이제 브레이트의 어떤 원전의 이제 이 긴 그 인용된 것을 감안하자면 그리고 파로키의 어떤 이제 그 비평과 이제 영화적 실천이 이제 형성한 어떤 이제 지적인 어떤 그 궤적을 추적하자면은 우리는 이 작품이 사실 이제 그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것을 이제 그 정교하게 조직함으로써 사진의 어떤 이제 그 복합적인 면과 이면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브레이트적인 어떤 접근 방식, 어떤 낯설게 하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이제 거리두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어떤 방식을 넘어서 파로키 특유의 이제 그 몽타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몽타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되게 에세이적인 어떤 몽타주, 특히 어떤 이미지와 담화, 이미지와 목소리 사이의 관계를 사실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앙드레 바쟁이 크리스 마르키의 레터 프롬 시베리아 그 시베리아에서 온 편지에서 이제 이 대해서 쓴 짧은 평 그러나 어떤 지금은 이제 에세이 영화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론화에 있어서 이제 그 되게 좀 세미나란 중요한 글로 받아들여지는 글의 일부분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파로키 어떤 몽타주의 전략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인스톨레이션에서 소프트 몽타주로 이제 사실은 연장된 그런 차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방향은 몽타주 속에서 감독의 선택을 통해 표현되고 이를 통해 이미지에 부여된 의미의 조직화가 완성된다. 마르키와 더불어 이는 매우 다르게 작용한다. 나는 그의 1차적 자료가 지성이며 그 지성의 직접적 표현 수단은 언어이고 이미지는 오직 이 말로 표현된 지성과 관련하여 제3의 위치에서만 개입한다고 말한다. 나는 감히 또 다른 은유를 쓴다. 마르커는 그의 영화에 내가 수평적, 호라이존털이라 부르는 새로운 몽타주 관념을 가져온다. 이는 쇼트와 쇼트 간의 관계를 통해 지속의 감각과 유의하는 전통적인 몽타주와 대립된다. 따라서 한 이미지는 그에 선행하거나 뒤따르는 다른 이미지를 참조하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말하는 것을 참조한다. 지성은 청각적 요소에서 시각적 요소로 흐른다. 몽타주는 눈에서 시각으로 구축되었다. 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몽타주의 방법론과 사진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성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아름답기도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지난 파루키 오프닝 톡에서 헤이몽 벨로 선생님이나 크리스타 블루밍저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이제 언급해 주신 거에 가장 큰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파루키에 대해서 이제 쓴 많은 이제 글들 중에서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길게 논의된 그런 글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작품을 좀 다시 이제 파루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제 이 세계와 더불어서 다시 볼 필요를 느꼈고 그런 어떤 이제 부족함 속에서도 제가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되게 지성적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진과 영화, 정지 이미지와 운동 이미지 사이 어떤
복잡한 그러나 매혹적인 어떤 연결과 이제 이 어떤 새롭게 구성된 흐름을 보여준 영화로서 이 영화를 이제 선택한 이유를 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인용드리고자 하는 헤이몬 벨루가 이제 파로키에 대한 카탈로그인 이 하룬 파로키 Against What, Against Who 메슈인 The Photo Diagram이라는 글에서 이제 인용했습니다. 산업과 사진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리듬, 페이드 인 앤 아웃, 나타나고 사라지는 사진들, 숫자의 계열적 변주, 그 자체의 수단으로 무빙 이미지를 가라앉히는 동일한 리듬, 가로치고 계열이나 또 다른 공간을 채우는 긴 움직임에 의해 또한 연결되는 정지 쇼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미지를 확실한 동시에 완곡한 논리의 원형으로 모든 이미지를 끌어당기는 거의 지속적인 해설의 비판적 설득, 이 모두는 가시적 간극을 가라앉히고 다시 활성화되는 사회운동을 이룰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로 모인다. 반만 보여줬는데 저는 벨루르 선생님이 이 작품에 쓰신 이 지금 어떤 묘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작품 전체를 보실 때 충분히 이제 체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신 영화는 하룬 파루키가 2000년에 만든 교도소 이미지라는 영화고요. 60분 정도 되는 영화의 중간 부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딱 중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고 앞에 한 30분 정도 있는 영화의 일부이고요. 이 영화는 파루키 스스로 이미지 테소로스, 이미지 어휘집 3부작이라고 불렀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여기 전시 버전으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의 원래 영화 버전인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 회고전에 전시 오프닝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었던 손의 표현이라는 두 번째 작품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은 영화 탄생 100주년 정도를 1895년에 영화 리메르 형제가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영화 탄생 100주년을 스스로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영화이고, 손의 표현도, 그러니까 두 편의 영화가 모두 이 영화랑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 보셨던 영화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영화사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앞에 두 작품도 모두 특히 브레송이나 프리츠랑 같은 알려진 영화사의 고전 작품의 어떤 장면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근데 두 영화와 좀 다르게 2000년에 만들어진 5년 정도가 지나서 만들어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적 이미지라고 하는 오퍼레이셔널 이미지가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파운드 푸티지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여러 이미지들이 같이 사용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설치 버전으로 존재해요. 이번에 전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교도소 이미지고 설치 버전의 이름은 나는 죄수들을 보았다고 믿었다라는 설치 버전으로도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이 이미지 어휘집을 만들었던 그 시기에 하룬 파루키는 미술관에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97년 정도에 프랑스 릴에서 처음으로 인터페이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첫 번째 설치 작업을 하게 되고, 이후로 꾸준히 미술관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만들었던 영화이고, 혹은 파루키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흔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액티비스트 영화로서 알려진 꺼지지 않는 불꽃이나, 혹은 8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세계 이미지와 전장의 각인 같은 작품에서 보여지는 에세이적인 요소, 아주 이질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종합하여서 몽타주해내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와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 그리고 이미지와 이미지 산업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 그리고 전쟁과 이미지, 전쟁과 보는 것, 혹은 전쟁과 산업 같은 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파루키의 생각이 아주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어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고, 특히 작품을 보시면 지금 제가 고른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요. 단지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파루키가 교도소라고 하는 감시사회라고 하는 사회와 감시사회의 어떤 논리들이 혹은 산업화되고, 혹은 통제하는 기술, 정치 기술, 혹은 지배 기술이 집약되는 장소인 교도소라는 공간을 어떻게 탐구하고 있는지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시 카메라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랍게도 손해표현이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도 그러했지만 아주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어서 어떤 하룬 파루키의 장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골랐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도 설명을 하시길래 저도 설명을 조금 했고요. 제가 원래 낭독을 하려고 가지고 온 텍스트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룬 파루키의 텍스트이고 하룬 파루키가 쓴 짧은 텍스트 공감이라는 텍스트예요. 2008년에 하룬 파루키가 쓴 텍스트인데 짧으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이 제목이 아인프렌인데 독일어로 아인프렌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공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감정이입으로 더 많이 번역을 하긴 하지만 보통 공감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공감으로 하겠습니다. 공감. 이것은 적진에 속한 놨말이다. 낭만주의가 나를 달래도록 버려두지 말 것. 나는 이것을 브레이트에게서 배웠다. 연극을 볼 때라면 우리는 제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거리를 취하는 포즈를 잡아야 했다. 이 사람이 그러한 것은 상황이 그러한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다르게 될 수 있었는지 역시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 역시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상상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들 역시 자기 배역과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이는 내게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나는 어른이 된 후 그런 공감을 필요로 하는 배우의 연기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마치 회화가 더는 구상적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1968년 나는 기필코 세계혁명을 바라는 이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극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환상이 깨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웠다. 젊은 자익들은 동일시를 프로그램처럼 옹호했다. 이들은 영화에서 모델이 될 인물이나 그룹을 볼 수 있는 책이나 연극, 영화를 기대했다. 관객은 이 모델을 따라하면서 모범적 정신 상태를 얻었다. 1968년 나는 영화를 찍는 도중 아마추어나 전문 직업인 모두 자기 자신과 텍스트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보며 역시 놀랐다. 이들은 텍스트를 외우기도 전에 이보다 더 빨리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해가 가자 이는 더 심해져서 배우들은 점점 더 텍스트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내적 틈새에서 분출되는 것인 듯 말했다. 언제인가 나는 배우들에게 늘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배우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종일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배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공감은 적진에 넘기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낱말이다. 이 표현은 동일시보다 아름다운 표현이다. 독일어 아인führen 무엇에 감정을 이입하다는 위반의 뒷맛을 남긴다. 아인드링겐 침입하다, 관통하다. mitführen 동감하다의 복합어이다. 어떤 면에서 이는 폭력적인 공감이다. 거리두기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공감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 이것은 2008년에 파루키가 쓴 글이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중간에 나오는 동일시라는 표현과 공감이라는 표현과 어떤 위반의 뒷맛을 남기는 감정이입을 조금 구분해서 짧은 글이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하룬 파루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많은 영화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브레이트적인 어떤 유산과 그것이 사람들의 상식 내지는 기본적인 바람 속에서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는지를 아주 짧은 글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고 지금 보신 장면에서 중간에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죠. 증명사진. 아까 앞에서도 사진도 앞에 두 작품에서도 모두 등장을 했고 또 세계의 이미지 같은 영화에서도 증명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혹은 제가 이 텍스트를 가져온 프랑스에서 나온 그 파루키의 글들을 모은 책의 제목은 정찰과 추적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정찰이
그 리코그니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인식, 인식, 알아보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정찰이라는 뜻이고 군사적인 정찰이라는 뜻이고 언제나 그 두 가지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파루키는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것이 가지는 폭력성과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진실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계기, 그 두 가지의 양가성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진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리코그니션이 가능한 어떤 매체이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일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일시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방식으로 공감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폭력적인 공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거리두기를 통한 공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텍스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텍스트는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거리두기가 중요하니까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별로 멀지 않은 텍스트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텍스트는 아를레트 파주라는 프랑스에 지금도 살아계신 한 여성 역사학자의 글인데, 아카이브 18세기, 19세기 연구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젊었을 때부터 그 아를레트 파주의 연구는 미셸 푸코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젊은 학자였지만. 그래서 뭐 미셸 푸코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거리의 여인들 혹은 빈자들의 역사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역사를, 아카이브 자료들을 발굴하면서 역사책으로 써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목부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감시사회에 대한 어떤 발언이 담겨있는 아주 복잡한 성찰이 담겨있는 교도소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파루키는 미셸 푸코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고, 언제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했던 텍스트들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성찰들을 보여주는데 작업을 통해서 미셸 푸코를 분명히 인용하고 있고, 이 작업에서, 그리고 미셸 푸코와 들레즈 등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뭐 많은 연구자들의 파루키에 대한 해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푸코와 같이 작업을 했던 아를레트 파즈가 쓴 아카이브의 맛이라는 아주 작은 책에 있는 텍스트예요. 근데 그 책은 그 아를레트 파즈가 18세기의 재판부 기록들, 재판 기록, 18세기 재판 기록 아카이브들을 찾았던 시절에 썼던 약간 수필 같은 방식으로 아카이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문서 보관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쓴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그런 책이어서 근데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건너뛰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처럼 여름에도 보존 기록물,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얼음장처럼 차다. 이 기록물을 해석하는 손가락은 양피지나 낡은 넉만 촉치를 만지며 차가운 먼지와 잉크를 묻히는 동안 축 늘어진다. 꼼꼼하고 정돈된 글쓰기의 혜택을 입은 아카이브도 간혹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물 아카이브들을 읽을 수 없다. 기록물 하나가 책상 위에 나타난다. 자주, 철, 노끈, 집 등으로 엮은 뭉치다. 시간이나 설치류가 이 기록물의 귀퉁이를 잡아먹기도 한다. 무한하게 값지고 손상된 아카이브를 다루려면 겁을 내어 천천히 다루어야 한다. 평범한 오염조차 일단 시작되면 영구적이 되어버린다. 첫눈에 우리는 이 기록물을 꺼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보관된 후 처음 꺼내본 것인지 아닌지 말이다. 손댄 적 없는 뭉치는 알아보기 용이하다. 창고 속에서 홍수, 전쟁, 성회, 화재 사이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한 번에 달아나기를 거부하는 가루들, 날아가는 성질이라곤 가지고 있지 않은 가루들, 시간이 내려둔 차가운 회색 비늘이 고루 뒤덮고 있는 특수한 방식 때문에 그렇다. 기록물 가운데를 표나지 않게 관통하고 있는 노끈, 아카이브 가운데를 둘러싸고 지탱하는 첫 연결 부위 창백한 자국 이외에는 아무런 자국도 갖고 있지 않다. 재판부 아카이브는 특별하다. 이 책에서 아카이브는 국립도서관과 아스날도서관, 국립문서고에 함께 모아둔 18세기 아카이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우리 역사학자의 작업은 이에 바탕을 두었다. 이 18세기 아카이브는 눈길을 잡아끄는 세밀화인 중세시대의 손으로 쓴 원고와 전혀 다르다. 이 시기 아카이브는 군주가 민간 및 형법 행정을 위해 취했던 수단들 중 하나다. 시대의 흐름이 남긴 흔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날처럼, 아니 오늘날과 달리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이를 기입한다. 경찰서와 경찰관은 상부에 메모와 보고서를 발송한다. 범죄자들은 신문을 당하고 증인들은 당시 관행대로 문장 부호 없이 메모를 하는 재판소 서기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한다. 고소, 재판, 신문, 정보, 판결이 적힌 낱장과 낱장이 쌓여서 18세기 재판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크고 작은 범법자들이 여기 있다.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인구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경찰 보고서와 정보와 함께 여기 있다. 이것이 다달이 연대기적으로 분류되어 뭉치를 만든다. 아카이브는 텍스트나 인쇄자료, 낙서장, 서간, 신문, 자서전과 같은 모양새가 아니다. 아카이브의 물질성은 까다롭다. 만조시의 바닷물, 산사태, 홍수처럼 침범하는 것이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조수와 아카이브를 비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아카이브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잠수하듯, 잠기듯, 익사하듯 같은 표현을 스스로 쓰면서 이 여행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곤 한다. 바다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길을 벗어나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아카이브는 그럼에도 잡아채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갑작스럽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열린다. 배척당한 자들, 비참한 자들, 재미있고 사악한 이들이 여기에서 생생하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 참여하고 있다. 아카이브를 읽으면 알려지지 않은 인쇄물조차 이끌어내기 힘든 실제의 효과가 단번에 생긴다. 인쇄물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텍스트다. 인쇄물은 사유를 알리고 창조하려고 하고 이야기나 성찰을 배치하여 상태를 바꾸려고 한다. 텍스트는 질서를 잡고 스스로 구조화된다. 여하튼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체계에 따라 그리고 입혀둔 외양에 따라 인식의 질서를 정복하고 변형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식적이고 허구적이고 논쟁적이거나 비밀스럽게 텍스트는 계몽주의 시기에 대단한 속도로 퍼진다. 사회적 울타리를 가로질러 자주 왕권과 왕의 도서관 서비스의 추격을 받으며 텍스트는 퍼졌다. 위장한 채로 또는 그 자체로 텍스트는 의도를 담지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은 텍스트란 타인들에 의해 읽히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카이브는 이와 관련이 없다. 결코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삶의 날 흔적이다. 어느 날 경찰과 억압의 현실에 마주치기에 강요된 것이다. 피해자, 고소인, 용의자, 범법자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을 꿈꾸었던 적이 없다. 그다지 상냥하지 않은 경찰 앞에서 경찰에게 설명하고 신음하고 정당화하는 상황 말이다. 이들이 말을 하면 이들의 말은 보존된다. 순간 말이 모종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은 지성적 조작에 의해 인쇄된 글처럼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표현되지 않았을 것을 전해준다. 무질서를 야기하는 우발적 사건이 간결함을 지닌 채로 이 말들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웃과 노동 사이에 길과 계단 사이에서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코멘트하고 이야기한다. 짧은 시퀀스 속에서 상처와 싸움과 절도에 관한 인물들, 바로크적이고 빈약한 실루엣의 인물이 묘사된다. 우리에게 문득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지닌 인물들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들의 선의 내지 삶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기도 한다. 아카이브는 막 모습을 드러낸 예기치 않은 사건, 평범한 옷감 속의 어떤 빈틈이다. 평범한 인물들의 경우 어느 날 군중을 지어 모여 훗날 역사라고 부르게 될 것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아카이브가 아닌 역사는 이들의 삶의 순간에 거의 다가가지 않는다. 아카이브 안에서는 평범한 자들의 삶의 몇몇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아카이브는 역사의 페이지를 쓰지 않는다. 아카이브는 매일의 낱말들로 하찮은 일과 비극을 같은 어조로 묘사한다.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이 있는 일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아는 것이 행정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질문과 답이 이어진다. 보통이라면 수고를 들이지 않을 장면, 더더구나 기록되지 않을 장면이 각각의 고소장과 조서 양식 속에는 존재한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전기를 쓰지 않는다.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다.
중대한 범법이 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한 경범죄의 영역에서 이런 재판부의 아카이브는 살인 같은 일보다 소소한 사건들을 더 많이 은닉하고 있다. 낱장을 한 장 한 장의 이 재판부 아카이브는 가장 비난한 이들의 삶을 전시한다. 우리는 종종 이 재판부 아카이브 유형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유별난 일들을 전하는 신문 단신이라 할 브리핑에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 아카이브는 브리핑이 아니다. 아카이브는 놀라게 하거나 재미를 주거나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재판부 아카이브는 감시하고 처벌하는 경찰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작한 것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아니든 아카이브는 표명된 말들의 모음이다. 조작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이다. 사건 당사자로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카이브의 저자는 결코 자신이 아카이브의 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아카이브는 이런 의미에서 독자에게 힘을 행사하고 독자를 사로잡는다. 실제에 대한 이야기, 실제의 담론을 통해 실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로 파악한다는 감각을 독자에게 만들어준다. 베일을 찢는 일, 시간이 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달라. 베일을 찢는 일, 인식의 불투명성을 가로지르는 일, 마치 불확실한 긴 여행을 마친 후처럼 존재와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는 일이라는 순진하나 아주 깊은 감정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 아카이브는 나체를 드러내고 있는 자와 같다. 단 몇 줄의 아카이브는 다가설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눈앞에 지금 막 자초한 진실의 조각들이 자리를 잡는다.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선명하고 그럴듯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카이브의 발견품은 원천 또는 출처라는 그 명칭을 정당화할 만한 행운이다. 경찰 신문과 증언이라는 출처는 기적, 즉 과거를 현재에 연결하는 기적을 이룰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어떤 아카이브 자료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는 죽은 자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른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선 분명히 죽음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재료는 너무 날카로워서 이 재료는 정서와 지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아주 우발적이지만 동시에 꽉 차 있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가깝고 아주 가까운 것, 먼 것, 아주 먼 것, 죽은 자들. 이들을 아주 더 잘 뒤섞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뒤섞고 있는 이 아카이브들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모종의 드문 감정을 부여한다. 오늘 보관 아침에 손가락 아래에 천조각이 만져진다. 아카이브의 차가움에 이제 익숙해진 손이 범상치 않게 거칠거리는 부드러움을 감지한다. 두 종이 사이에 끼어진 하얗고 단단한 천조각에 단호하고 우아한 필체가 남겨져 있다. 바로 한 장의 편지다. 우리는 곧 오래 수감되어 있던 바스티우 제수의 편지라는 것을 이해한다. 제수는 아내에게 애정이 가득한 간청하는 편지를 쓴다. 그는 세탁소로 보내는 뭉치를 이용해서 아내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를 집어넣는다. 결과를 궁금해하며 그는 세탁소 주인에게 세탁한 바지 위에 작은 파란색 십자가수를 놓아달라고 청한다. 이것이 그에게 그의 아내가 천조각을 받았는지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천조각이 아카이브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세탁된 제수바지 위에는 작은 파란 십자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마치 경이로운 고통 기만 속에서 이제 가장 표현할 바 없이 가장 내밀했던 순간이 물질적 흔적들이 사라진 세계에서부터 되돌아오는 것만 같다. 아카이브는 이처럼 우연하고 무질서한 순간들을 바로 그 자리에 굳어지게 한다. 매번 아카이브를 읽고 만지고 발견하는 이들은 확실함을 경험한다. 말해진 것들, 발견된 오브제들, 남아있는 흔적들이 실제의 형상이 된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증거가 마침내 여기 있는 것만 같다. 결정적인 방식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같다. 아카이브를 펼치면서 우리는 현실을 터치하는 특권을 획득한 것만 같다. 곧바로 이미 종이장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낱말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이런 감각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가 여기에 가시적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있어도 소용이 없다. 실제는 그 자신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실제가 여기서 본질을 내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아카이브 문서고로부터의 귀가는 자주 어려운 일이 된다.
발견된 흔적이 주는 물리적 즐거움에 잇따르는 것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는 무기력과 뒤섞인 의욕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파로키가 굉장히 많은 이 아갈레트 파주는 물론 18세기의 재판부 기록을 뒤진 사람이고 파로키가 다루었던 자료들, 저 오퍼레이션 이미지들, 감시 카메라 이미지 혹은 영화사의 이미지들, 귀중하거나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들을 원래의 의미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곡해하면서 만들었던 많은 작업들을 했던 그 과정을 이 글이 더군다나 재판부 기록이라는 이 글이 조금 상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다른 이야기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단편은 하룬 파루키가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앞에 나오는 설명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 하룬 파루키가 69년에 완성을 해서 방영이 된 꺼지지 않는 불,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상영이 되는 작품입니다. 하룬 파루키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을 그대로 리메이크를 한 작품입니다. 질 갓밀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감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감독이 직접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붙였죠. 파루키가 가르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덕분에 사실상 이 하룬 파루키가 영화 감독에서 졸지에 또 스승의 역할까지도 맡게 됐는데요. 물론 질 갓밀러의 영화가 뭐 이번 상영에서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서 한번 일종의 선문답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밀러 감독은 도대체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한 30년이 지났고요. 파루키가 만든 영화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흑백이 아니라 컬러고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설명하고 있듯이 거의 샷 바이 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샷들이 다 똑같이 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는 것.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파루키가 말하는 방식,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 더구나 그 관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또 많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이유로서 우리가 또 추려볼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룬 파루키라고 하는 이름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갓밀로라고 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파루키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 여기서 사실상 굉장히 좀 격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왜 이 영화가 미국에서 보여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90년대만 하더라도 하룬 파루키의 별명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무명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굉장히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한 감독으로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고 그 갓밀러 감독은 아마도 이토록 또 훌륭한 감독의 어떤 그 작품을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작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작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 영화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아마 전 이 하룬 파루키가 만든 원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이 회고전을 통해서도 상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은 이 갓밀로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만든 것인지도 아마 파악을 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6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의식과 저항이 한참 불붙었을 때 하룬 파루키가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네이팜이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가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베트남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서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분노를 파루키는 느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나라 선생님께서 어떤 이 엠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엠퍼시를 다루는 굉장히 많은 다른 방식 중에서 특히 이 영화에서는 자기 자신의 분노를 관객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기를 바라지만 그 분노의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케미컬스, 즉 다우 화학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네이팜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한 공장에서 어떤 노동 구조를 거쳐서 특히 어떻게 분업화된 과정을 통해서 이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 이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고찰이 노동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또 화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 자본주의 구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근데 어쨌든 갓 밀러 감독의 작품으로 돌아오면은 어쩌면 자기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바로 내가 살던 내 고향에 대한 작품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났지만 결국 그 파루키가 얘기했었던 이 다우 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하룬 파루키의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작품은 60년대 말의 정치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 특히 이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어떤 세계 정세,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 지식인으로서 취하고자 했었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30년이 지난 시점에 베트남 전쟁은 끝났고 국제 정세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또 독일 역시 그 통일이 된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단서를 분명히 들었는데 물론 다우 케미칼이 자기 동네에 있더라 이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파루키 작품을 리메이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쩌면은 질 갓밀러가 이 영화를 만든 지 또 20년이 지났는데요. 특히 또 베트남 전쟁에 또 연루되기도 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파루키와 갓밀러 감독이 이야기하는 국제 정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연 파루키의 영화를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지난 영화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로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시는 길에 지금 광화문에서는 한창 또 태극기 집회가 또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파루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갓 밀러가 90년에 도저히 아마 상상을 못했을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최근 20년 동안 파루키 감독의 위상이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해드린 하나의 약간은 좀 선문답 같은 그런 화두죠. 갓 밀러는 도대체 파루키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일까? 왜 파루키를 스승으로 추대를 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갓 밀러는 보통 뭐 소설가들이 혹은 화가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그 스승 혹은 선배 예술가 마스터들의 작품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또 그로부터 어떤 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을 취했죠. 바로 복귀하는 거죠. 하나의 작품을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배우고자 한 것인지 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로서 이 작품으로 돌아가서 파루키가 이 원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린 시퀀스는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부분에서 이 하룬 파루키가 이 네이팜의 희생자이고 당시에 스톡홀름에 있던 그 베트남 전범 재판소에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고발한다면서 발표했던 성명문을 그대로 읽는 장면이죠. 타이빈 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를 설명하면서 파루키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도 또 그렇게 길지 않은 하나의 어떤 몇 개의 문장으로서 어쩌면은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더 넓게는 이미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실 수 없었던 자막을 대신하는 어떤 의미로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룬 파루키가 그대로 얘기하는 내용이고 질 갓밀러도 그대로 또 복기를 하고 있죠. 네이팜의 효과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이팜이 가한 상처를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네이팜으로 인한 화상의 기록 사진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눈을 감을 것입니다. 먼저 사진에 눈을 감을 것이고 그리고는 기억에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맥락에 눈을 감을 것입니다. 네이팜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여준다면 우린 당신의 기분에 손상을 가할 것이고 우리가 당신의 기분에 손상을 가한다면 당신은 마치 당신에게 우리가 네이팜 공격을 가한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자기 손에 팔뚝에 그 담배 불을 지지죠. 네, 어떻게 보면 파루키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이자 또 굉장히 또 많이 이야기가 된 장면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파루키가 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갓밀러 감독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파루키에 접근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하나의 어떤 척도로서 삼고 있는 개념을 잠깐 공유를 한다면은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부터 또 편집실에 앉아서 이미지와 이미지를 만들고 전체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파루키가 계속 고민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시퀀스에서 파루키가 이 네이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방법도 굉장히 변증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 맥락에서는 그 변증법의 맥락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내가 하나의 생각 혹은 전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제는 어떤 완벽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에 내재된 어떤 모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대척점이 되는 혹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어떤 또 다른 전제, 또 다른 어떤 주장을 그대로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이젠스타인이 이것을 충돌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충돌된 어떤 그 제2의 생각, 제2의 전제로 인해서 첫 번째 내가 가졌었던 전제는 더 이상 100% 효험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졌었던 생각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도출되는 새로운 결과를 변증법적인 결과라고 또 많은 영화인들이 또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아까 뭐 김지훈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히 에이젠스타인 같은 경우에 샷과 샷이 몰리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서 변증법을 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앙드레 바쟁이 이 크리스 마르케의 작품을 논하면서 아주 흥미롭게도 수평적 몽타주를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하룬 파루키로 가져와서 잘 풀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복기를 한다면은 이 샷과 샷이 바로 옆에서 연이어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한번 본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영화 나중에 나올 때 우리는 먼저 봤었던 이미지를 우리가 또 다시 기억에서 불러일으키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새롭게 다시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런 필릭은 소프트 몽타주라는 말로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상 네이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 작은 시퀀스에서도 변증법적인 구성이 보이죠. 일단 네이팜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록 사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록 사진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나의 분노를 여러분과의 공감으로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은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파루키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들죠. 그 이유를 들죠. 하나는 봤을 때 눈을 감을 것이다. 그 눈을 감는 것은 그 전체적인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스스로 이양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다루는 영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관객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은 모든 사진 이미지, 모든 영화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폭력적일 수가 있다라는 말까지 함의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이 자기 팔뚝에 이제 담뱃불을 지지는 이미지로서 대체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행위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맥락은 그 디디 위베르망의 글입니다. 하룬 파루키에 대해서 쓴 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선행 연구를 소개를 하면서 토마스 엘세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은유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은유로 과연 그것을 볼 것이냐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이팜이라고 하는 현실이 실제로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큰 부상을 입었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축소된 하나의 표상을 제시하는 것, 즉 현실을 대체하는 혹은 현실의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은유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디디 위베르망은 은유로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위베르망이 지금 여기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은유가 뭘까? 이것이 은유일까 아닐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과연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하룬 파루키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위베르망의 논의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담배 자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은유의 의미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네이팜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인 현실, 그것이 마치 담배 그 자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하나의 점으로 응축이 되어서 자기 팔뚝에 찍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투시법에서 말하는 소실점처럼 전 세계를 흡입해서 하나의 표상으로서 남기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것으로서 이제 역투시법이라 될까요? 또 다른 현실을 창발적으로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로 위베르망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당시에 자학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유행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엔나의 액션이즘도 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 비교를 하는 작품이 그 크리스 벌든의 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격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퍼포먼스 작품이고 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자기 그 기숙사에서 총을 잘 쏘는 친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팔에 살짝 총알이 스치게끔 총을 한 방 빵 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좀 표정에서 비껴나가지고 관통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위베르망은 당시에 굉장히 좀 거의 유행처럼 번져 있었던 자학적인 이미지, 왜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버든의 경우 있어서는 총을 발사하고 팡소리가 나고 자기 팔에 이 총격이 가해지고 그것으로서 작품이 딱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작품의 형식입니다. 근데 파루키의 경우 있어서는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서 작품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 작은 행위의 여파가 어떻게 작품이 끝나고 연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표상으로서 다룰 때에는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소비를 하면서 그 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 갇혀버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갇혀버릴 때는 더 이상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근데 파루키가 정말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이팜 화상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그것이 극장 밖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쨌든 행위로서 하나의 제스처로서 이 담배 불을 자기 팔뚝에 지졌다라고 하는 게 디디 위베르망의 지적이고요. 여기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두 번째 장면이죠. 이것도 아마 보시면서 자막이 없어서 이해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황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나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굉장히 브레이트적인 어떤 연출 기법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배우가 세 번 다른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노동자이고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제 아내가 진공청소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일 공장에서 부품 하나씩을 가지고 나옵니다. 집에서 진공청소기를 조립하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조립을 다 하고 나면 늘 기관단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장에서 포르투갈로 수출되는 기관단총을 제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밝히려면 물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공장에서 부품 하나씩을 가지고 나옵니다. 집에서 기관단총을 조립하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조립을 다 하고 나면 늘 진공청소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기술자이고 전기회사에서 일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기관단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진공청소기는 유용한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기관단총은 유용한 가전제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하는 물건은 노동자, 학생, 기술자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가공할 위력의 네이팜 복합체를 만든 다오 화학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네이팜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군수산업의 어떤 그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어떤 많은 종류의 어떤 약품들을 제조를 했고 그 중에는 어떤 인간의 복지에 어떤 인간의 이 노동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약품들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에 파루키가 직시하는 당시의 정치적인 진실 중에 하나는 사실상 우리에게 적과 친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영화를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저항 정신으로서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될 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돈키호테식의 돌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가 사실상 전지구적인 환경을 아까 이나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적군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는 아무리 선행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비 효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혀 어떤 다른 파급 효과를 다른 곳에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곳에서 저항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용을 할 때 그 아이폰을 제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상황극 세 인물을 통해서 낭독되는 어떤 이 발언 이것은 아까 제가 파루키의 영화가 얼마나 은유로부터 벗어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또 다시 돌아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은유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파루키가 말하는 진공청소기 그리고 기관단총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파루키가 인식을 하는 영화라고 하는 매체, 영화라고 하는 도구에 대한 은유로서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봄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루키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모순이고요. 이것도 변증법적인 하나의 자기에 대한 이의제기죠. 나는 저항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이 자본주의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다루는 도구 자체가 자본주의의 산물을 나는 거죠. 이 모순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이 모순을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파루키가 던지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는 이미지에 대한 성찰이죠. 과연 이미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 창작 행위, 그리고 카메라라고 하는 도구를 다루는 행위, 이에 대한 자기 성찰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소가 섞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60년대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히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처럼 이미지가 이토록 포화 상태에 이른 어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질 갓밀로가 파루키를 스승으로 추대를 하면서 본인에게 던졌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파루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뭐 전문가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상 파루키로서 배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이 많은 도구들, 이 장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모순적인 도구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들을 창출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단서들 혹은 단초들 아마 해답까지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단초와 단서들을 이 파루키의 작품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루키의 방법론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증법적이고 또 수평적이고 또 매우 유연한 소프트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에서의 몽타주 이것을 통해서 파루키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바를 아주 간략한 인용구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카자 실버만이라고 하는 영화학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온 말이고요. 결국 소프트 몽타주를 왜 추구를 하는가라고 하는 실버만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나왔습니다. 파루키가 하려고 하는 것,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 몽타주를 통해서 뭔가 개념적인 미니멀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폭발, explosion of meaning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의미의 폭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많은 파루키 작품들 바로 60년대부터 터지기 시작했었던 이 대규모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폭발의 이 일종의 임팩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폭발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전시와 상영 기간 동안에 이 폭발의 작은 질감들을 한번 즐겨보시고요. 그 폭발은 아마도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연쇄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어떤 의미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방식으로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파루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가장 파루키답지 않은 방식을 제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루키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이에 대한 해답을 하나의 자기의 도구마로서 자기 이론으로서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총소기와 기관단총의 딜레마 이것을 안고 사는 분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모순에 대해서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스승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제자의 태도로서 어떤 그 삶을 또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강의의 형식으로서 마치 주입적으로 뭔가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는 절대 안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무제한 제자로서 이
제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나마 어떤 발제하는 어떤 형식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제가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어떤 변증법적인 충돌로서 파루키가 하지 않았음직한 어떤 그런 짓을 제가 함으로 인해서 파루키가 정말로 하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또 연쇄작용으로서 유출을 해보시고 또 추론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